서울의 11월은 차갑습니다. 저녁 6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황혼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귀가하는 차량들의 헤드라이트가 지하 주차장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한결은 핸들을 잡은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집에 가기 전 늘 그렇듯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38배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약간 헝클어진 머리,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와이셔츠. 회사에서 지친 가장의 모습이었지요. 그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누르고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째 반복되는 귀가길이었습니다. 10년 전 결혼한 이후 한결은 이 아파트, 이 엘리베이터, 이 복도를 매일 지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아내 최서연이 좋아하는 메뉴였지요. 아빠. 복도 끝에서 10살 아들 이지호가 달려왔습니다. 학교 체육복 차림이었습니다. 한결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보다 무거워진 몸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그래? 골 넣었어? 한고려. 한결은 웃으며 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호는 다시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던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부엌에서 서연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한결은 넥타이를 완전히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10년간 반복된 일상이었지요.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한결은 그것을 정확히 집어낼 수 없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서연이 예전보다 화장을 더 신경 쓰게 되었다는 것,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는 것, 새 향수를 샀다는 것. 그녀는 핸드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결이 다가가면 화면을 끄곤 했습니다. 여보, 씻고 와요. 곧 밥 차릴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10년 부부가 되면 이런 게 당연한 건가?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지호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서연이 옆집 아주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결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서연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한결은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감독님 강,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엔 지호도 데리고 제 사무실에 놀러 오세요. 한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감독님 강? 누구지?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한 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누구예요? 한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응? 아, 회사 클라이언트요. 큰 프로젝트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감독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던데요. 투자사 쪽 감독님이에요. 강민준 감독님이요. 우리 회사랑 협업 중이거든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작은 돌멩이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 지호는 잠들었고 서연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결은 거실에 남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업무를 본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는 검색창에 강민준을 입력했습니다.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자회사 이사, 벤처 캐피탈 대표. 한결은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자신감 있는 미소. 한결의 회사가 최근 투자 유치를 위해 접촉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한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진 거야. 클라이언트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한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고요한 숨소리였습니다. 10년간 들어온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새벽 2시, 한결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알았습니다. 작은 균열은 결국 무너뜨립니다. 10년의 성을 단 한순간에. 한결은 3주 전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서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주말마다 자원봉사 시작하려고 해요. 아동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하대요. 한결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지난 토요일, 한결은 우연히 그 아동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업무 미팅이 근처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센터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때부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오래 했고 화장을 더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옷장에서 새로 산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한결은 그 원피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샀어요? 지난주요. 세일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달려 있었으니까요. 20만 원짜리 원피스였습니다. 서연은 평소 그런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한결은 서연의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거실 달력에는 자원봉사, 토요일 오후 2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핸드폰 알람은 토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한결은 그것을 샤워하는 동안 서연의 핸드폰에서 확인했습니다. 수요일, 한결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한결은 현관에서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들었습니다. 지호가 정말 좋아했어요. 다음에 또 데려갈게요. 네, 알아요. 조심할게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결에게 하는 목소리와는 다른 톤이었지요. 현관문을 다시 열고 큰 소리로 다녀왔어요. 하자. 서연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 벌써 왔어요? 응. 미팅이 취소됐어요. 그래요? 저녁 준비할게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한결은 결심했습니다. 토요일에 따라가 보기로요. 토요일 오전 서연은 지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한결은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 남았습니다. 30분 뒤 그는 차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서연의 차는 아동센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결도 주차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서연과 지호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한결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푸드코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회사 프로필 사진에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과 지호가 다가가자 일어나 웃었습니다. 지호야, 왔구나. 강민준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호는 웃으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감독님,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지호랑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그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한결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강민주는 지호에게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지호는 신이 났습니다. 서연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결이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1시간 뒤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강민주는 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지호야. 네. 감독님 아저씨. 서연과 지호가 주차장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결은 침착했습니다. 분노보다 냉정함이 먼저 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한결은 서연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쉬웠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강민준을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메일이 나왔습니다. 한결은 하나씩 읽었습니다. 서연 씨, 오늘 놀이공원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 셋이 함께여서 더 좋았습니다. 지호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당신과 지호를 보면 행복합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어요. 한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이메일은 어제 날짜였습니다. 지호가 제 어릴 적 사진이랑 너무 닮았어요. 유전자는 거짓말을 안 하네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한결은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웃었습니다. 여보, 왜 앉아요? 당신 오늘 어디 갔어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원봉사요. 말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한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아동센터는 주말에 문 닫아요. 그리고 당신 오늘 쇼핑몰 갔잖아요. 강민준이랑.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컴퓨터도 봤어요. 이메일 다 읽었어요.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결은 일어섰습니다.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해요. 전부 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진실을 듣기 위해 10년의 시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과 친생자 관계 부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하시려는 거죠. 변호사 박준혁은 40대 중반의 냉정한 얼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결이 건넨 서류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메일 출력물, 문자 메시지 캡처, 토요일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법적 아버지와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른 경우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10년간 양육한 사실은 강력한 근거가 되지만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양육 의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상대 남성이
누구냐는 겁니다. 강민준. 이 사람 조사해봤습니다. 벤처캐피탈 대표이고 자산이 상당합니다.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만들 능력이 있어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약점을 찾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설 탐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민준의 과거를 조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한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한결의 회사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강민준이었습니다. 한결은 회의실로 가서 택배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첫 페이지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생물학적 친자 확률 99.99%. 검사는 3개월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연이 몰래 지호의 머리카락을 채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양육 계획서였습니다. 강민준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국제학교 입학계획, 해외 유학 프로그램, 월 500만 원의 양육비 지급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지호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한결이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매월 3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강민준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편지였습니다. 이한결 씨에게 저는 제 아들을 되찾고 싶습니다. 10년간 양육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아버지가 책임질 차례입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강민준. 한결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 변호사였습니다. 이 대표님, 강민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해소를 접수했어요. 예상보다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탐정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강민준에게 전처가 있습니다. 5년 전 이혼했고 당시 가정폭력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처를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주선해주세요. 금요일 저녁 한결은 조용한 카페에서 강민준의 전처를 만났습니다. 김유진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강민준은 처음엔 좋은 사람인 척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습니다. 결혼 1년 차까진 괜찮았어요. 하지만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죠.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었어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고소는 안 하셨습니까? 했어요. 하지만 합의했습니다. 그가 위자료를 많이 줬거든요. 저도 지쳐 있었고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김유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병원 진단서예요. 타박상, 염좌, 사진도 있어요.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한결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팔에는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김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현우라고. 이혼 후 제가 키웠죠. 강민준은 양육비를 몇 번 주다가 끊었어요. 지금은 연락도 안 해요. 자기 아들인데도요. 한결은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유진이 한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을 버린 사람이 다른 아이의 아버지가 되겠다고요? 법정에서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민준의 DNA 검사 결과와 재정 계획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김유진의 진단서와 양육비 미지급 기록이었습니다. 한결은 2 파일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준은 생물학적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에게는 1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민준의 과거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한결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죠. 창밖의 서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첫 번째 공판은 2월의 차가운 아침에 열렸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3층 법정이었습니다. 한결은 박준혁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서영과 강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유명한 법무법인 소속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및 친권자 지정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준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99.99%의 친자 관계를 증명합니다. 또한 피고인 강민준은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양육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강민준의 재산 목록, 양육계획서, 지호명의 계좌에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원고 이한결 씨는 10년간 아이를 키워왔지만 생물학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진짜 아버지와 함께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강민준은 침착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준혁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생물학적 관계가 전부는 아닙니다. 민법 제844조는 자를 인지한 후 그자가 자기의 친생자가 아님을 안떼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한결 씨는 출생 당시부터 지호를 자신의 아들로 믿고 양육했습니다. 10년간의 정서적 유대는 단순히 혈연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박준혁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지호의 성장 앨범, 학교 행사 참석 기록, 예방접종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보호자란에는 아버지 이한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인 강민준의 양육 적격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유진 씨. 방청석에서 김유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전처입니다.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김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정폭력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혼 2년 차부터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술을 마시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저를 밀쳤습니다. 병원에 3번 갔습니다. 진단서가 있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진도 함께였습니다. 멍든 팔, 찢어진 입술, 부은 눈가의 사진이었습니다. 강민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이미 합의로 끝난 사안입니다. 합의가 사실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박준혁이 반박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인, 계속하세요. 김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혼 후 제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강민준 씨는 양육비를 3달 주다가 끊었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양육비 지급 기록과 미지급 내역서입니다.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강민준은 자신의 아들에게 2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휴정 시간, 한결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한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님. 한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호는 제 아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요. 생물학이 아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당신 첫째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버린 그 아이 말입니다. 강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기증자일 뿐입니다. 한결은 강민준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2주 후 지호의 심리 상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결은 상담사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아동은 현재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아빠가 2명이에요? 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법적 아버지 이한결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 강민준에 대해서는 무섭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감독님 아저씨가 화낼 때 엄마가 떨었어요 라는 진술이 주목됩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지호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이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결은 지호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늦겨울의 공원은 쓸쓸했습니다. 아빠, 지호가 말했습니다. 응? 나 나쁜 애야? 한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가 우는 건 내 잘못이야. 아빠들이 싸우는 것도. 한결은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지호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야. 넌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야? 한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약속해. 지호는 한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 한결은 회사에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님, 왜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한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결은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 변호사였습니다. 이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상대 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민준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전력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이 철수하고 있다고요.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서연 씨가 접촉해 왔습니다. 강민준과 결별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을, 아들을, 아버지라는 이름을. 판결일은 4월의 첫 번째 화요일이었습니다.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원고 이한결과 피고 최서연의 이혼을 허가한다.
미성년자 이지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이한결로 지정한다. 한결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고 강민준의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판단 이유. 민법은 생물학적 사실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아동의 복리를 중시한다. 이한결은 10년간 법적 아버지로서 지호를 양육했으며 아동은 이한결에게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강민준은 과거 가정폭력 전력과 친생자에 대한 양육 의무 불이행 기록이 있어 양육 적격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아동 심리평가 결과 현재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 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강민준은